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나는 소비자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라돈 공포 굉장히 확산하죠. 네. 집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과연 안전한지 이런 불안감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덜 불안해요. 네, 오히려 요즘에 새 집들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라돈 측정기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이제 네, 빌려주는 게 그렇다더라고요. 무료로 네. 신청하면 진짜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정말 네. 많이들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산의 한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실내 공기질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네. 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문제 아파트 단지 그 화장실에서 쓰인 브라질산 대리석 선반이 문제였다고 나타났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측에 먼저 좀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없는 것으로 교체해주겠다고 그래서 조치를 했다고 말을 일단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브라질산 화강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라돈이 전혀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였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교체해달라고 바로 교체해드린 건데 어떻게 거기서 더 이상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도 네, 더 이상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건설사가 말한 대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 또 해당 아파트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발빠른 우리 권 기자, 네. 실행하는 권 기자, 직접 이 아파트를 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네. 무작위로 일단 한 집을 골라서 라돈을 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준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부는 주택 실내 라돈의 정상 수치를 베이크럴로 했을 때는 200베이크럴, 네. 그리고 피코큐리로 했을 때는 5.4 피코큐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 측정이 일단은 그 10분 단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10분 만에 나온 첫 수치에서 일단은 그 제한 수치의 2배 이상이 나왔고요. 20분 만에 3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라돈이요, 그 라돈 농도가 일반적으로 새벽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낮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농도가 낮아지거든요. 시간대로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라돈 측정을 하려면 24시간 정도 연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잠깐 잰 거지만 낮 시간대에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일단 좀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입주민들 중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라돈이 검출돼서 교체 신청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보는 분들마다 그래요. 하필이면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일단 좀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왜 라돈 검출 때문에 좀 이슈가 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선반 교체하실 분들 명단 네. 봤던데요? 근데 여기가 워낙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요. 그런 쪽에는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지 않나 싶은데.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럼 공지를 안 해준 거예요? 공지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과 밖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안내문 안 보려고 하면 또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교체 신청을 한다라고 집집마다 좀 제대로 알려주던가 네.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체 신청을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또 찾아가 봐서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물었는데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일단은 그 업체 관계자와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일단은 그래도 한번 가봤던 건데 네.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 업체들이 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그 주민들이 라돈 측정했을 때는
측정이 됐지만 또 기준치 훨씬 이상이 나왔다고 했지만 또 시공사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시공사가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성 등 그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아, 이게 기준이 있어야 그렇죠. 이게 높다, 위험하다 무슨 그렇죠. 말을 할 텐데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토부도 그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랴부랴 국토자원부와 그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건축자재 방사성 등 그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 방사선 피해라는 게 워낙 클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네.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러게요. 좀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자의적으로 할까 봐.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이 라동 공포가 많이 확산하는 만큼 좀 제대로 된 기준 그리고 해결 맞습니다. 방법이 하루빨리 좀 제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사례입니까? 다음에는요? 네, 이번에도 좀 아파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에는 그 올여름에 펜코일이 누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천장이 좀 무너지고 집들이 이렇게 물에 잠긴 거죠. 그 침수의 원인을 봤더니 그 냉방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는 음축수 배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누수가 돼서 이제 네. 물이 집들이 이렇게 잠긴 건데 문제는 이게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카페에는 민원글들이 줄줄이 올라왔고요. 그 시공사가 수리를 했지만 또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네. 어떤 집은 서너 번, 어떤 집은 5번까지 네. 수리를 한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틀면은 내년에도 또 누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쪽에 제보를 주신 분 같은 경우 집에 살던 세입자가 이 하자 처리가 빨리 안 된다면서 3개월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관리비와 이자까지 생돈 75만 원을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일단 소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그 세입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빨리 보수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여기도 이자 뭐 50만 원에 관리비 25만 원에서 한 75만 원을 나가는 상태인데 조치도 안 하고 네. 해당 시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름철에 여러 집에서 펜코일 누수가 발생했던 게 맞는데 모두 하자 처리가 됐고 이 경우 같은 경우 이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자가 좀 협조적이지 않아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하자라는 거는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예기치 못한 발생하는 하자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접수가 되면 이 팀에서 그 접수된 거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부에 하자 처리율에 대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쪽 부서에. 언제 들어온 접수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하자 처리 완수에 대한 저희 룰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 방문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 세대는 하자 처리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하자 처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네. 애초부터 이제 피해 배상에 대한 어떤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줘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하자 처리가 더 미뤄지게 된 거였어요. 네. 예, 소비자는 그 세입자를 드리지 못한 피해 배상에까지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이제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소비자가 바라는 확대 배상이 가능할지 여부.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해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 말고 네. 그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조차 찾아볼 수가 없기 없었다. 때문에 네.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단 이제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나 설비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 네. 이게 설비 대책 또는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그 시공사가 애초에 개별 난방 방식인
EHP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네. 시공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중앙식이거든요. 펜코일은 펜코일로 사양을 임의로 바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이것도 이제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다퉈볼 만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환급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환급액은 계약서상의 공급 면적 단위 가격 곱하기 네. 보정 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례를 들으면서 이게 다 새 아파트 경우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지을 때 잘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인데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이 두 시공사가 모두 한 곳은 브랜드 파워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선정한 우수 시공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곳이고 굉장히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이제 입주들을 하는 곳인데 물론 아까 이제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잖아요. 네. 하루 이틀 있는 곳이 아니고 보금자리고 그리고 요즘처럼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울 때 네. 집에 이런 문제 발생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그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 다음에 해볼까요? 네. 만약에 위의 사례가 같은 일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동일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했다고 해서 네. 만약에 이거를 분쟁 해결을 집단소송제로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이거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이제 관계부처들이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좀 네.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소비자들부터 좀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조금 더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 증권 관련해서만 집단소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로 10년 넘게 확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반발도 클 거고 그렇겠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20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올해 BMW 화재 사건 같은 경우 이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독 한국만 리콜에서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당연히 이런 그렇겠죠. 상황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뒷전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제도가 맞을까, 어떤 형식이 맞을까를 고민하는 그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의부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크게는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 그리고 일본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집단 소송이랑 단체 소송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식은 집단 소송이고 유럽식은 단체 소송이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명이 제가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소했어요. 그러면은 다 적용받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대표 소송제 성격을 갖는 게 미국식입니다. 네. 유럽식은 소비자 단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에게 수권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방식인 거죠. 미국식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유럽식에서도 프랑스식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이제 소비자에게 주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배상액을 국고로 환수시킨 다음에 소비자에게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이런 또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요. 네. 또 일본식은 뭐냐? 일본은 2단계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위법성을 확정한 후에 개별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모아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이원화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보호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미국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미국식을 따르자니 한 명이 패소하면 다 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위험성을 생각하면 유럽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또
둘 다 각기 도입을 하는 게 어떠냐. 또 좋은 이런 걸 안도 따라서.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도입을 하면 기업들은 많이 반발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정이라든지 관계 정부기관들 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얼마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를 좀 간소화하겠다. 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미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라는 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기업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그 위법 행위 하지 마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좀 절차도 복잡한데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00명 이상, 네.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5,000명 이상인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 복잡하죠. 네,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소화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학계에서는 뭐 이미 10년 전부터 빨리 간소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는 그날까지 소비자들과 함께할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